월아 씨, 한밤중에 남의 집 사랑채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조선시대 한 부유한 양반가에서 벌어진 이 믿기 힘든 사건. 착한 며느리를 노린 교묘한 사기꾼과 그 정체를 간파한 지혜로운 시어머니의 숨막히는 대결이 지금 시작됩니다. 한양에서 하루 거리에 있는 청산마을. 이곳은 대대로 양반 가문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봄이면 복숭아꽃이 만발해 그 아름다움이 이름난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와집을 소유한 집안이 바로 청주한 씨 가문이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한 성부에서 관직을 지내는 한준혁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과거의 급제에 벼슬길에 올랐고 성품 또한 바르고 청렴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의 아내 수정은 인근 부유한 상인 집안의 외동딸로 착하고 순박한 성품으로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집안의 진짜 중심은 한준혁의 어머니, 이 씨 부인이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정신은 또렷했고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 예리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홀로 아들을 키우며 집안을 지켜야 했던 그녀는 그 과정에서 온갖 풍파를 겪으며 세상 물정을 환히 꿰뚫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진심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이 씨 부인이 평생을 살며 얻은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지나고 봄 기운이 완연해진 어느 날 오후, 하인 복동이가 안채로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대문 밖에 어떤 여인이 찾아왔는데 며느님의 옛 친구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느질을 하던 며느리 수정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친구라니? 누가 나를 찾아왔다는 걸까? 복동이는 월화라는 이름을 전했고 수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월화,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습니다. 어릴 적 친정 마을에 그런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수정은 일단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착한 성품의 그녀는 누군가를 문전박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후 한 여인이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여인은 한때는 좋았을 법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여기저기 해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먼 길을 걸어온 듯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인은 수정을 보자마자 반가움에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수정아, 정말 오랜만이구나. 나야, 월화. 우리 어릴 때 같이 냇가에서 놀던 거 기억 안 나니? 수정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여인이 너무나 자신있게 말하는 통에 차마 모른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누군가를 의심하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그녀였기에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월화는 고개를 떨어뜨리며 자신의 불행한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망했다는 것, 아버지가 장사에 실패해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결국 집과 땅을 모두 잃었다는 것.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신은 이렇게 떠돌게 되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정의 마음은 약해졌습니다. 설령 정확히 기억나지 않더라도 같은 마을 출신이고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월화는 시장에서 우연히 이 집 하인을 만나 수정이 근처 양반댁에 시집 갔다는 얘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며칠만이라도 재워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건넌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시어머니, 이 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월화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을 봐온 그녀의 눈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보였습니다. 여인의 말투, 손짓, 눈빛, 무언가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진짜 옛 친구라면 보일 법한 자연스러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계산된 듯한 느낌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 부인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며느리의 친구라면 우리 집 식구나 다름없지. 당분간 여기 머물러도 좋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월화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숙인 그 순간 그녀의 입가에 스치고 지나간 미소를 이 씨 부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감사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얻어낸 자의 승리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 뭔가 있군. 이씨 부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살아오며 배운 교훈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판단하면 실수하기 쉽다는 것.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조선시대의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날 저녁, 월화는 수정의 방 옆 작은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자 월화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것 같다며 감사했습니다. 수정은 진심으로 걱정하며 월화의 밥그릇에 반찬을 수북이 올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건넌방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씨 부인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보기에 저 여인이 밥을 먹는 모습은 굶주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굶은 사람이라면 급하게 허겁지겁 먹기 마련인데 월화는 지나치게 여유 있게 천천히 먹고 있었습니다. 작은 관찰이었지만 이씨 부인에게는 충분한 단서였습니다. 그날 밤 이씨 부인은 믿을 만한 하인 복동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내일부터 저 월화라는 여인의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두 기억해뒀다가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복동이가 혹시 무슨 일이냐고 묻자 이씨 부인은 말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내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저 여인은 뭔가를 숨기고 있어. 며느리는 워낙 착해서 남을 의심할 줄 모르니 내가 조심해야지. 복동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월화의 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조용히 지내던 그녀가 이틀째부터는 집안 곳곳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이 얼마나 큰지, 방은 몇 개나 되는지, 비단 보자기는 명주인지 아닌지, 월화는 집안의 물건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인 줄 알았던 수정도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착한 성품의 그녀는 옛 친구가 부잣집을 부러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반면 이씨 부인은 복동이의 보고를 들으며 확신을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복동이의 보고에 따르면 월화는 며느리가 안 계실 때 그 방에 들어가 한참 있다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복동이에게 계속 지켜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의 은비녀가 사라진 것입니다. 수정은 어머님께 분명 화장대 위에 뒀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일부러 대수롭지 않게 다른 데 뒀을 수도 있으니 잘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구나. 그날 밤 수정이 월화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씨 부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는 너무 착했습니다. 이런 착한 마음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걸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가르쳐줘야 했습니다. 세상에는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다닌다는 것을. 이씨 부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월화를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삶의 교훈을 주고 동시에 이 사기꾼에게 확실한 본때를 보여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정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월화가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토하고 쓰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방에 누워 있는데 열도 나고 혹시 무슨 큰 병이 아닐까 걱정이라며 수정은 불안해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는 병까지 핑계로 삼으려 하는 것인가. 점점 더 대담해지는군. 하지만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의원을 불러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복동이를 불러 마을 의원을 모셔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복동이가 나가자 이씨 부인은 수정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의원이 보면
무슨 병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의원을 부르면 거짓말인지 진짜 병인지 금방 드러나겠지. 만약 거짓말이라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움직여야겠어. 1시간쯤 지났을까? 복동이가 마을에서 가장 경험이 많다는 김 의원을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김 의원은 60평생을 의술로 살아온 사람으로 그동안 온갖 병을 보아왔고 사람의 거짓과 진실도 꿰뚫어 볼 줄 아는 노련한 분이었습니다. 이 씨 부인은 직접 나가 김 의원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이 씨 부인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집안을 꾸려갈 때도 김 의원은 묵묵히 집안의 건강을 돌봐주었던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이 씨 부인은 급히 모셔서 죄송하다며 며느리의 친구라는 여인이 갑자기 쓰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월화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정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월화는 창백한 얼굴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 씨 부인도 뒤따라 들어가 조용히 한쪽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김 의원은 월화의 맥을 짚어보고 혀를 살피고 이마에 손을 대어 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디가 불편한지, 평소에 잘 아픈 편인지. 월화는 힘없는 목소리로 오늘 저녁을 먹고 나서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웠다고. 평소에는 건강한 편이었는데 요즘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찰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맥은 정상이었고 열도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혀의 색깔도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김 의원은 오랜 경험으로 직감했습니다. 특별히 큰 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인 듯합니다. 월화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고 수정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라고, 큰 병이 아니라니 정말 다행이라고. 하지만 이 씨 부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김 의원이 방을 나오자 이 씨 부인이 조용히 따라 나왔습니다. 대청마루에서 둘만 남게 되자 이 씨 부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원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 여인, 정말 아픈 겁니까? 김 의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께서 눈치채신 것 같군요. 저 여인은 아픈 게 아닙니다. 꾀병입니다. 맥도 정상이고 열도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집에 더 오래 머물기 위한 수작인 듯합니다. 이 씨 부인은 역시 그렇다며 자신의 짐작이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관찰한 것들을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밥 먹는 모습이 굶주린 사람답지 않았던 것, 집안 곳곳을 기웃거리며 귀중품들을 유심히 살피던 것, 그리고 며느리의 은비녀가 사라진 것까지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수법으로 부잣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자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여자들이 다른 여자의 친구나 친척인 척하며 접근한다고 했습니다. 이 씨 부인이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하자 김 의원은 지난달 옆 마을에 왕진을 갔을 때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부잣집의 여자가 찾아와 먼 친척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며칠 묵겠다더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보름 넘게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 집안의 귀중품들이 하나둘 사라졌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전혀 친척이 아니었고 다른 마을에서도 똑같은 수법을 쓴 사기꾼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기꾼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잡혔습니다. 하지만 훔친 물건들은 이미 다 팔아치운 뒤라 되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집안 며느리가 너무 착해서 의심을 안 했던 게 화근이었다고 하더군요. 이 씨 부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자신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저 월화라는 여인도 똑같은 부류였던 것입니다. 이 씨 부인이 당장 쫓아내야 하냐고 묻자 김 의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인, 제 생각에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진짜 며느님의 친구일 수도 있고요. 게다가 지금 쫓아내면
며느님께서 상처받으실 겁니다. 착한 며느님께서는 아마 자신 때문에 친구가 쫓겨났다고 자책하실 테니까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 점이 걱정입니다. 차라리 확실한 증거를 잡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야 며느님께서도 납득하실 테고, 저 여인에게도 확실한 본때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 의원은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며느님께 세상 물정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착한 것도 좋지만 너무 순진하면 이런 사기꾼들에게 당하기 쉽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주셔야 합니다. 이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의원의 말이 완전히 옳았습니다. 단순히 월화를 쫓아내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며느리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고 동시에 저 사기꾼에게 확실한 벌을 주는 것. 그것이 진짜 해결책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약간의 소화제를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물론 그 약은 별 효과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월화는 아픈 게 아니었으니까. 김 의원이 떠난 후 이 씨 부인은 혼자 대청마루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며느리에게 교훈을 주면서도 상처는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친구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만약 수정의 어릴 적 친구들을 모두 모아놓고 월화와 대질시킨다면? 그러면 월화가 거짓말쟁이라는 게 명백히 드러날 것이고 며느리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씨 부인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수정의 친정에 사람을 보내야겠다고. 그리고 수정의 어릴 적 친구들이 누구누구인지, 그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알아내야겠다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 씨 부인은 다시 복동이를 불렀습니다. 내일 새벽 일찍 며느리 친정에 다녀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어릴 적 친구들에 대해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있었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지금 어디 사는지 모두 자세히 알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친정 어르신들께 직접 여쭤보고 마을 이장님께도 가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복동이가 혹시 여느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느냐고 묻자 이 씨 부인은 말했습니다. 아직은 말하지 마라. 며느리가 알면 월화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다. 지금은 조용히 증거를 모을 때다. 복동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갔습니다. 한편 월화의 방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돌아간 후 월화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까의 아픈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의원까지 불러오다니, 하지만 큰 문제는 없겠다고. 며칠만 더 아픈 척하면서 시간을 벌어야겠다고. 그 사이 좀 더 귀중한 물건들을 챙겨야 한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월화는 보따리를 꺼내 그 안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훔쳐둔 수정의 은비녀와 옷가락지, 그리고 비단 보자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집에는 훨씬 더 값비싼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랑채에 있다는 고급 서화와 골동품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벌면 된다고. 그리고 이번엔 좀 더 큰 것을 노려야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월화의 눈에 탐욕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지혜로운 시어머니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의 그물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수정은 일찍 일어나 월화의 방으로 갔습니다. 친구가 아프다는데 어찌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따뜻한 미음을 끓여 가지고 갔습니다. 월화가 좀 어떠냐고, 어젯밤은 편히 잤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월화는 여전히 아픈 척 연기를 했습니다. 목소리도 힘없이 내고 움직임도 느리게 했습니다. 응,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수정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친구 아픈데 당연히 돌봐줘야지. 이 미음 먹어. 소화도 잘 되고 기운도 날 거야. 수정은 진심으로 걱정하며 월화를 돌봤습니다. 그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던 이 씨 부인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착한 며느리를 저 사기꾼이 이용하고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이 씨 부인은 확신했습니다. 이번 일을 제대로 처리해서 며느리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어야겠다고. 세상에는 착한 마음을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복동이가 친정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 씨 부인에게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며느님의 친정 어르신들과 마을 이장님께 여쭤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씨 부인이 무슨 말씀들을 하시던가 묻자 복동이는 며느님의 어릴 적 친구들 이름을 모두 알아왔다고 했습니다. 총 5명이었는데 그 중에 월화라는 이름은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며느님이 어릴 때 살던 마을에는 월화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작은 마을이라 모든 집안의 자녀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하군. 그럼 이제 확실하다. 저 여인은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야. 복동이는 한 가지 더 알아낸 게 있다며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님의 진짜 친구 중 한 분께서 최근 이웃 마을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옛 친구인 척하며 집에 들어와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의 인상착의를 들어보니 월화와 비슷한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씨 부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렇다면 저 여인은 상습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의 진짜 친구들 연락처를 모두 확보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복동이는 5분 모두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씨 부인은 잘했다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초대해야겠다. 일주일 후에 이 집에서 작은 모임을 열 것이라고 전해라. 며느리의 친구들을 모두 초대하는 자리라고 하고 꼭 참석해달라고 부탁하거라. 복동이가 나가자 이 씨 부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월화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 동안 월화가 무슨 짓을 더 벌일지 모릅니다. 더 많은 물건을 훔칠 수도 있고 심지어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 부인은 더욱 주의 깊게 감시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 씨 부인은 수정을 불러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정아, 내가 좋은 생각이 있단다. 내 친구 월화가 아픈데 기분 전환도 시켜줄 겸 내 다른 친구들도 초대하면 어떻겠니? 옛 친구들이 모이면 월화도 좋아할 것 같구나. 수정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는 거네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럼 일주일 후에 작은 잔치를 열자. 내가 친정에 연락해서 내 친구들을 찾아보마. 수정은 기뻐하며 물러갔습니다. 월화 언니도 분명 좋아할 거라고 신나게 말하며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 씨 부인은 안타까운 마음과 동시에 단호한 결심을 다졌습니다. 일주일 후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 며느리는 큰 충격을 받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약이 될 것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날 밤 월화는 수정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일주일이라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전에 큰 물건 하나만 더 챙기고 슬쩍 사라지면 됐습니다. 어차피 수정의 진짜 친구들을 만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들통날 게 뻔하니까. 월화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일주일. 그 안에 최대한 많이 챙기고 도망가야 한다고. 특히 사랑채에 있다는 그 고가의 골동품. 그것만 손에 넣으면 한동안은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녀는 어둠 속에서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씨 부인이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복동이를 비롯한 집안의 하인들이 24시간 그녀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월화가 움직일 때마다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만지는지 모든 것이 이 씨 부인에게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주일의 긴장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월화는 더 큰 것을 훔치려 할 것이고 이 씨 부인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증거를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제 친구들을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진한 며느리의 눈에는 월화가 여전히 불쌍한 옛 친구였고, 일주일 후의 모임이 즐거운 재회의 자리가 될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사기꾼 월화에게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으로, 지혜로운 시어머니에게는 증거를 모으는 시간으로, 그리고 착한 며느리에게는 세상의 진실을 배우게 될 시간으로 말입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월화에게는 마지막 기회였고, 이씨 부인에게는 결정적 증거를 잡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에게는 친구들을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월화는 조금 나아진 척하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누워만 있을 수는 없다며 수정을 도와 집안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수정은 아직 무리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월화는 괜찮다며 억지로 움직였습니다. 사실 월화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사랑채. 그곳에는 주인 한준혁이 소장하고 있는 귀중한 서화와 골동품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며칠 전 하인들의 대화를 엿듣다가 알게 된 정보였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들여온 고가의 백자 항아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큰 돈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채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주인이 관직에 나가 있을 때는 문이 잠겨 있었고, 돌아와 있을 때는 더욱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월화는 기회를 엿봐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준혁이 관직에서 돌아와 사랑채로 들어갔다가 급한 손님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복동이도 주인을 따라 나가느라 사랑채 주변이 잠시 비었습니다. 월화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슬그머니 사랑채로 다가간 월화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채 안은 생각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벽에는 명필의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선반에는 각종 골동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월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기, 저 선반 위에 있는 백자 항아리가 바로 그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순백의 아름다운 곡선을 지닌 항아리는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았습니다. 월화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항아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이 정도면 보따리에 싸서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월화는 깜짝 놀라 항아리를 다시 선반에 올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리는 바람에 항아리가 흔들렸습니다. 다행히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월화는 급히 방 한쪽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복동이었습니다. 그는 주인께서 급히 가져가라고 하신 서류를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복동이는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 들고는 다시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가기 전에 잠깐 멈춰섰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아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공기가 흔들린 듯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복동이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월화는 장롱 뒤에 몸을 바짝 숨기고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복동이는 고개를 가웃거리다가 결국 나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는 나가면서 이씨 부인께 이 일을 보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복동이가 완전히 사라지자 월화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항아리는 다음 기회에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월화는 조심스럽게 사랑채를 빠져나왔습니다. 복동이는 이씨 부인께 오늘 있었던 일을 보고했습니다. 사랑채에 들어갔을 때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는 것, 누군가 그곳에 있다가 숨은 것 같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월화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복동이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늘부터 사랑채를 더욱 철저히 지키되 월화가 다시 접근하면 막지 말고 지켜보거라.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확인한 후 나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복동이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막지 말라는 것일까?
하지만 오랜 세월 이 씨 부인을 모셔온 그는 주인마님의 깊은 뜻이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갔습니다. 이 씨 부인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월화가 물건을 훔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것. 그것도 여러 사람이 함께 보는 것. 그래야 확실한 증거가 되고 며느리도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단순히 물건이 없어졌다고 해서는 증거가 약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다른 하인이 가져갔을 수도 있다고 변명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둑질하는 현장을 여러 사람이 직접 본다면 그때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 씨 부인은 월화가 다시 사랑채에 침입하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현장을 목격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이 씨 부인은 수정을 불러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월화의 상태가 어떠냐고, 많이 나아진 것 같으냐고. 수정은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일어나서 걸어 다니기도 하고 집안일도 도와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괜찮겠구나. 그런데 수정아, 월화가 혹시 어디 다른 곳에 가고 싶다고 하지는 않던가? 수정은 그런 말은 안 했다고 대답하며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란다. 혹시 월화가 마을 구경을 하고 싶어 하면 독동이를 시켜 안내하도록 하마. 수정은 어머님의 배려에 감사하다며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이 씨 부인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월화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훔친 물건들을 내다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물건들이 사라지면 곤란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월화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수정의 친구들이 옵니다. 그 전에 큰 것을 챙기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밤늦은 시각 모두가 잠든 틈을 타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월화는 조용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월화는 고양이처럼 조용히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사랑채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화는 이미 낮에 문 하나가 헐거운 것을 확인해 두었습니다. 그녀는 그 문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아무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간 월화는 곧바로 그 백자 항아리로 향했습니다. 달빛에 비친 항아리는 더욱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월화는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들어 보따리에 싸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물건인 만큼 깨지지 않게 조심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의 발소리였습니다. 월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오는 것일까? 혹시 자신을 의심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일까? 문이 확 열렸습니다. 이 씨 부인이 들어섰고 그 뒤로 복동이와 다른 하인들이 호롱불을 들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놀란 얼굴의 수정도 함께 있었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월화가 백자 항아리를 보따리에 싸고 있는 모습이, 그녀의 손에 들린 항아리가, 그리고 그녀 발치에 놓인 보따리 안에서 삐져나온 수정의 은비녀와 옷가락지가 보였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월화는 얼어붙었고 수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이 씨 부인만이 침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역시 그랬구나라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월화 씨, 한밤중에 남의 집 사랑채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이 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월화는 입술을 떨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변명도 소용없었습니다. 현장을 목격당한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 앞에서. 수정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월화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속이고 집안의 물건을 훔치고 있었다니. 게다가 자신의 은비녀와 옷가락지까지. 월화 언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수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보다는 배신감에서 나오는 떨림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사람의 아픔이 그 목소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월화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도둑이 아니라고, 그냥 구경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보따리에 담은 건 실수였다고. 하지만 그 어떤 변명도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 부인은 복동이에게 명령했습니다. 복동아, 저 보따리를 열어보거라. 복동이가 보따리를 풀자 그 안에서는 지금까지 사라졌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정의 은비녀, 옷가락지, 비단 보자기, 그리고 며칠 전 사라진 작은 은그릇까지 모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월화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 어린 뉘우침의 눈물인지 아니면 들켜서 아쉬운 눈물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씨 부인은 조용히 며느리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정은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친구를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다고, 어머님께 누를 끼쳤다고, 집안에 도둑을 들인 것 같아 죄송하다고 울먹였습니다. 아니란다, 수정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진 것은 잘못이 아니다. 다만 세상에는 그런 착한 마음을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배운 거지. 이 씨 부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월화를 향한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 진짜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월화의 거짓말을 완전히 폭로하는 것. 그리고 며느리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일주일 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월화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려 할까요? 그리고 수정은 이 충격에서 어떻게 회복할까요? 그날 밤 사랑채에서 벌어진 일은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도둑의 정체가 드러났고 증거도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 부인은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도둑을 잡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씨 부인은 월화를 당장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의 방 옆 작은 방에 그대로 머물게 했습니다. 다만 밤에는 문을 밖에서 잠그고 낮에도 복동이가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정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어머님은 저런 도둑을 당장 쫓아내지 않으시는 걸까? 하지만 감히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결정에는 분명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씨 부인은 월화를 불러 마주 앉았습니다. 수정도 함께 있었습니다. 월화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의 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관가에 넘겨질 것이고 곤장을 맞고 유배를 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 부인이 꺼낸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월화 씨, 당신이 도둑질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관가에 넘기지 않을 생각입니다. 월화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수정도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 씨 부인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왜 이런 짓을 하게 되었는지, 정말로 우리 며느리의 친구가 맞는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월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들킨 마당에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가에 넘겨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집에서 용서를 구하는 게 나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수정님의 친구가 아닙니다. 수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또 달랐습니다. 월화는 고개를 숙인 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원래 다른 고을에 몰락한 양반집 딸이었다고. 아버지가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했고 결국 집안은 완전히 망했다고. 먹고 살기 위해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월화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에서 좀도둑질로 시작했다가 점점 대담해져서 부잣집을 노리게 되었다는 것. 주로 여자가 혼자 사는 집이나 며느리가 착한 집을 골라 접근했다는 것. 옛 친구나 먼 친척을 사칭하며 집에 들어가 머물면서 귀중품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5집을 다녔습니다.
이 집이 6번째였습니다. 수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불쌍한 척하던 여자가 알고 보니 상습 사기꾼이었다니 자신의 순진함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월화라는 이름도 가짜입니까? 이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월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김연희입니다. 월화는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지은 가명입니다. 그럼 수정이의 어릴 적 친구라는 것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시장에서 이 집 하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며느님께서 착하고 순박하시다는 얘기, 그리고 어릴 적 친정 마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출신인 척하며 접근했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사기였던 것입니다. 이씨 부인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도 물건을 훔쳤습니까? 예, 훔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을로 가서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한동안 먹고 살다가 돈이 떨어지면 다시 다른 집을 찾아가는 시기였습니다. 수정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방을 나가려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이씨 부인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수정아, 앉아라. 끝까지 들어야 한다. 이씨 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정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씨 부인은 연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당신을 믿고 도와준 사람들을 배신하면서도? 연희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느꼈습니다. 하지만 점점 무뎌졌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부자들은 저런 것 하나쯤 없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똑같은 죄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람의 신뢰를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며느리는 당신을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친구라고 믿었으니까요. 연희는 수정을 바라봤습니다. 수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5집을 속여온 사람이 과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일까? 이씨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연희 씨,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들어 이씨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제안일까? 혹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일까? 나흘 후면 우리 며느리의 진짜 친구들이 이 집으로 옵니다. 그날까지 당신은 이 집에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한 일을 고백하십시오. 연희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당신이 정말로 뉘우친다면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의 진짜 친구들 앞에서 당신이 가짜였다는 것을 밝히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나는 당신을 관가에 넘기지 않겠습니다.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관가에 넘겨지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곤장을 맞고 유배를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도망가려 한다면 즉시 관가에 고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죄를 밝힐 것입니다. 다른 고을에서 저지른 일까지 모두 말입니다. 이씨 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연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이 훔친 물건들 이미 팔아버린 것들도 있겠지요? 예. 은비녀와 옷가락지, 비단 보자기는 아직 안 팔았지만 예전에 다른 집에서 가져온 것들은 이미 다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으로 무엇을 샀습니까? 먹고 입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여관비를 내는데 이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흘 동안 당신은 이 집의 허드레시를 도울 것입니다. 빨래, 청소, 설거지. 하인들이 하는 일을 당신도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먹고 자는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연희는 놀랐습니다. 양반집 딸이었던 자신이 하인들이나 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에서는 이것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아. 이씨 부인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수정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나흘 동안 저 여인을 지켜보거라. 그리고 사람을 보는 법을 배우거라. 착한 것도 좋지만 누가 진심이고 누가 거짓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예, 어머님. 수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연희를 복동이에게 맡기며 말했습니다. 복동아, 이 여인을 데리고 가서 부엌일을 시켜라. 그리고 잠시도 눈을 떼지 마라. 알겠습니다, 마님. 복동이는 연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방에는 이씨 부인과 수정만 남았습니다. 수정은 시어머니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말없이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수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내가 바보여서가 아니란다. 내가 착해서였어. 하지만 수정아, 착한 것과 현명한 것은 다르단다. 이씨 부인은 며느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남을 의심하지 않지만 현명한 사람은 의심하되 조심스럽게 확인한다고. 세상에는 착한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처음부터 눈치채셨습니까? 처음부터 확신한 건 아니었어. 하지만 뭔가 어긋나 보였지. 월화의 말투, 행동, 눈빛이 진짜 친구답지 않았거든. 이씨 부인은 계속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말보다 행동을 보라고. 작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큰 거짓말도 한다고. 너무 쉽게 믿지 말고 시간을 두고 확인하라고. 그리고 자신의 직감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수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 내가 배웠다니 다행이구나. 이제 나흘 후면 내 진짜 친구들이 온단다. 그날 연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보거라. 수정은 방을 나섰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아팠지만 동시에 뭔가 배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의 지혜에 감사했고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이 더 성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이제 이 집의 하인처럼 지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했습니다. 한때는 양반집 딸이었던 그녀에게 이런 일들은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복동이의 감시 아래 연희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었고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관가에 넘겨지지 않는 대가였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수정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친구라고 믿었던 여인이 이제는 하인들 사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연민도 느껴졌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여전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연희 모습을 관찰하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을 곱씹었습니다. 첫째 날 연희는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치심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양반집 딸이었던 자신이 이런 천한 일을 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듯했습니다. 둘째 날 부엌에서 일하던 연희가 실수로 그릇을 깼습니다. 산산조각난 사기 그릇을 보며 연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오랜 세월 감춰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 있던 다른 하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때 수정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여인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연희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배가 고파서였다고. 하지만 점점 무뎌지고 오히려 부자들을 속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수정은 말했습니다. 제 은비녀는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주신 유품이었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었죠. 연희는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닫는 듯했습니다. 그녀가 훔친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이고 가족의 정이고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수정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흘 후면 제 진짜 친구들이 와요. 그때 약속대로 하세요. 수정이 부엌을 나가자 연희는 깨진 그릇 조각들을 주우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이 그릇처럼 산산조각 났지만 어쩌면 이번 기회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셋째 날 연희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다른 하인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사과했습니다. 하인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복동이는 연희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사람이 한번 잘못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하느냐입니다. 연희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물집이 잡히고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손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떳떳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정직하게 일할 때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칠 때는 늘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이렇게 일할 때는 달랐습니다. 넷째 날 아침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수정의 진짜 친구들이 도착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집안은 분주했습니다. 하인들은 손님 맞이 준비를 했고 정은 긴장된 얼굴로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연희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씨 부인이 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며칠 만에 많이 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예전의 교활한 표정은 사라지고 대신 담담하고 진지한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춘이었습니다. 수정과 같은 마을에서 자란 중마고우였습니다. 그 뒤로 하나둘씩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희까지 5명의 친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수정의 친구들은 오랜만에 만나 반가워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결혼 이야기, 시댁 이야기, 자녀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수정도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웃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안채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복동이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제 연희를 데려오너라. 연희는 이미 각오를 단단히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복동이를 따라 대청마루로 향하는 연희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대청마루에 연희가 나타나자 수다를 떨던 친구들이 일제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연희를 쳐다봤습니다. 연희는 그 시선들을 견디며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씨 부인이 친구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며칠 전 우리 집에 찾아온 월아라는 분입니다. 우리 며느리의 어릴 적 친구라고 했지요.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월아?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춘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월아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데요. 이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직접 말씀해 보시지요. 모든 시선이 연희에게 쏠렸습니다. 연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김연희입니다. 저는 수정님의 친구가 아닙니다. 대청마루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친구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정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남의 집에 옛 친구나 친척인 척하며 들어가서 귀중품을 훔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 집이 6번째였습니다. 친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명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수정이를 속인 겁니까? 연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수정 앞에서, 이씨 부인 앞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일을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했는지, 무엇을 훔쳤는지, 사랑채 침입 사건까지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놨습니다. 친구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씨 부인이 손을 들어 친구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이 여인이 나쁜 짓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도 나름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씨 부인은 연희의 사연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집안이 망한 일,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 그리고 그것이 버릇이 되어버린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사연이 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여러분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다면 관가에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희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들켜서 억울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말씀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춘희가 수정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수정아, 넌 어떻게 생각하니? 수정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배신감도 여전했고 분노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연희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도 나름대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고. 연희 씨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저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희는 고개를 들어 수정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감사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씨 부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연희 씨, 이제 일어나십시오. 당신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당당히 고백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이 씨 부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시는 남을 속이거나 훔치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약속하겠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에게 일자리를 주겠습니다. 이 집 부엌에서 일하십시오. 제대로 된 급료를 주겠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돈을 버는 법을 배우십시오. 연희는 다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대청마루에 모인 사람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지혜로운 시어머니의 처리 방식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치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였습니다. 친구들도 처음에 분노가 가라앉고 오히려 이 씨 부인의 현명함에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연희는 정말로 이 집의 부엌 하인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씨 부인은 약속대로 제대로 된 급료를 주었습니다. 한 달에 은전 2냥이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연희에게는 생애 처음으로 정직하게 번 돈이었습니다. 첫 급료를 받던 날 연희는 손에 쥔 은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돈은 누군가를 속이거나 훔쳐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번 것이었습니다. 무게는 가벼웠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다른 하인들도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희를 동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엌을 관리하는 김씨 아주머니는 연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법, 불 조절하는 법, 장을 담그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연희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제대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양반집 딸로 자랄 때는 이런 것들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김씨 아주머니가 국자로 국물을 떠서 건넸습니다. 연희야, 이 된장찌개 맛 좀 봐라. 간이 어떠냐? 연희는 조심스럽게 맛을 봤습니다. 조금 싱거운 것 같아요. 그렇지. 내 입맛이 이제 제법이구나. 김씨 아주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소금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연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칭찬이 이렇게 기쁠 줄은 몰랐습니다. 한편 수정은 여전히 연희를 복잡한 심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동시에 연희가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예전의 교활한 눈빛은 사라지고 대신 진지하고 성실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수정이 부엌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연희는 혼자 열심히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연희 씨, 일이 많이 힘들지는 않아요? 연희는 고개를 들어 수정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마음은 편해요. 예전에는 늘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떳떳해요.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 씨 부인께서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두 여인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아직은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충분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에요. 수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을 나갔습니다. 연희는 다시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가르침.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 씨 부인은 수정을 불러 마주 앉았습니다. 수정아, 그동안 연희를 지켜보면서 무엇을 배웠느냐? 수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연희 씨가 처음 왔을 때는 불쌍한 친구로 보였지만 사실은 사기꾼이었잖아요. 하지만 또 지금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이 씨 부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단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야. 예, 어머님. 그리고 또 하나. 착한 것과 어리석은 것은 다르단다. 내가 연희를 도와주려 한 것은 착한 마음이었어. 하지만 그 사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믿은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지.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수정아,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돕지 말라는 뜻은 아니란다. 다만 신중하게, 지혜롭게 돕는 법을 배워야 해. 이 씨 부인은 찻잔을 들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경험이란다. 그리고 관찰. 사람의 말보다는 행동을 보고 작은 일에서의 태도를 통해 큰 일에서의 성품을 짐작하는 거지. 이 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신의 직감을 믿는 것도 중요하단다. 내가 처음 연희를 봤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느냐?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약간의 위화감을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을 무시하고 착한 마음만 앞세웠던 것입니다. 이 씨 부인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아, 이번 일로 내가 사람을 불신하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구나.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단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저는 오히려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이 씨 부인은 흐뭇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번 일의 진짜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며느리가 단순히 착한 사람에서 착하면서도 현명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한편 연희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온 지 벌써 2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있다가 큰 물건을 훔쳐 달아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연희는 이제 정직하게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은전 2냥씩 모은 돈이 이제 은전 4냥이 되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이 돈은 누구의 것도 아닌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떳떳하게 번 돈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돈을 보자기에 싸서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몇 년 더 일하면서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를 해서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씨 부인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새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희는 용기를 내어 이 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정말 감사합니다. 마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이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니 다행이구나. 그래서 제가 평생 이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이 집에서 평생 일하면서 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이 씨 부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고맙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여기서 몇 년 더 일하며 돈을 모으고 그 후에는 내 길을 가거라. 연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 씨 부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연희야, 나는 내가 평생 여기 매여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 너는 아직 젊고 앞으로 살 날이 많아. 정직하게 돈을 모아 작은 가게라도 차리고 떳떳하게 살아가거라. 마님,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라. 다시는 남을 속이거나 훔치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내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거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씨 부인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연희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후,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약속대로 이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가게를 차릴 만큼의 돈이 모였습니다. 이 씨 부인은 연희가 떠나는 날 추가로 은전 10량을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가게를 시작하거라. 그리고 정직하게 장사해라. 마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받아라. 이것은 너에 대한 투자다. 나는 내가 잘 될 것이라 믿는다. 연희는 이 씨 부인께 마지막으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정에게도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수정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수정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가요, 연희 씨. 앞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3년간 모은 돈과 이 씨 부인께 받은 은전이 들려 있었습니다. 무겁지만 떳떳한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희는 작은 음식 가게를 차려 성실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정직하고 친절한 장사로 점점 단골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몇 년 후 연희의 가게는 그 고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파는 곳으로 소문났습니다. 그리고 연희는 이 씨 부인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었고 특히 젊은 여자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일자리를 주고 가르쳤습니다. 한편 청산마을의 한 씨 댁에서는 수정이 이제 현명한 시어머니가 되어 자신의 며느리에게 같은 지혜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착한 것도 좋지만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그리고 실수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씨 부인의 지혜는 이렇게 대대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지혜로운 선택이 여러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산마을의 한 씨 댁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이 씨 부인은 이제 70이 넘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수정은 이제 2 아들과 1 딸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벌써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20살의 젊은 여인 소희는 수정처럼 착하고 순박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수정은 시어머니와 함께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복숭아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수정이 문득 연희 이야기를 꺼내자 이 씨 부인은 미소 지으며 물론 기억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정은 요즘 며느리 소희를 보면 그때의 자신이 생각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하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연이라는 분이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씨 부인과 수정은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잠시 후 대문으로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품위 있는 옷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빛은 맑고 당당했습니다. 연희는 대청마루에 올라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 씨 부인은 반가운 표정으로 연희를 맞았습니다. 연희는 자리에 앉으며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작은 음식 가게로 시작했지만 정직하게 장사하며 조금씩 단골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제법 큰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씨 부인께 약속드린 대로 어려운 여자들을 고용해서 일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운 사람이 20명쯤 되었습니다. 연희는 지혜의 집이라는 곳을 만들어 어려운 처지에 빠진 여자들이 머물며 기술을 배우고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씨 부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는 보따리를 꺼내 이 씨 부인 앞에 놓았습니다. 10년 전 받았던 은전 열량을 갚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 부인은 손을 저으며 그것은 연희에게 준 것이니 돌려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도와주고 싶은 사람을 도우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 씨 부인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수정과 그녀의 며느리 소희 그리고 연희를 함께 모은 것입니다. 대청마루에 4명의 여인이 둘러앉았습니다. 70이 넘은 이 씨 부인, 40대의 수정, 30대의 연희, 그리고 20살의 소희. 4세대가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이 씨 부인은 자신이 이제 나이가 많아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 배운 지혜를 전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세 여인은 숙연한 표정으로 경청했습니다. 이 씨 부인은 수정에게 10년 전 연희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물었습니다. 수정은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웠다고 대답했습니다. 겉모습만 보지 말고 행동을 보라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 부인은 연희에게도 물었습니다. 연희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대답했습니다. 진짜 은혜는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씨 부인은 소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소희는 착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 부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받은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수정에게 전했듯이 이렇게 지혜는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씨 부인은 연희를 대문까지 배웅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돕되 현명하게 도우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희는 마지막으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수정도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닦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연희를 배웅하던 이 씨 부인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사기꾼이었지만 지금은 떳떳한 장사꾼이 되었다고. 수정은 어머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연희가 그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것을 붙잡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저녁 이 씨 부인은 혼자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시며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에 이 씨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정은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씨 부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 법이지만 자신은 걱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죽어도 지혜는 계속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수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어머님의 가르침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씨 부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남기는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재산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지혜는 대대로 전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청마루에 앉은 두 여인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지혜의 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멀리 다른 고을에서는 연희가 자신의 가게에서 어려운 젊은 여자에게 일자리를 주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정직하게 돈을 벌 수 있고 언젠가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지혜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돈이나 집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끝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지혜로운 선택이 수백 명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댁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옛담화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